한 달에 1억을 받는 거예요. 그래요? 결코 그런 일이 없거든요. 깜빡 그것을 수사도 보통 일반적으로 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넓은 의미의 공범으로 이용될 수도 있는 거니까 실형도 1, 2년을 받아요. 그냥 이런 또 누명을 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의심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링컨은 변호사 이진성입니다. 금주의 핫 법률 토픽 또 오경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금주에 오경석 변호사님하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예. 근데 눈에 많이 띄었던 부분이 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예.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계좌 비번 등 물어보면 보이스피싱. 이게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나요? 지금 현재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악용하는 이제 대표적인 사례고,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다른 범죄도 진화를 하지만 우리의 그 현실을 가장 먼저 반영해서 그 약점들을 파고드는 그런 악랄한 범죄가 보이스피싱인데, 네. 이 재난지원금이라는 대상이 당신이 이제 대상자가 되었습니다라는 문자와 함께 그 대상자의 주민번호 혹은 어떤 계좌 비밀번호나 OTP 같은 것을 물어보는 식으로 정보를 캐내서 이런 보이스피싱으로 이제 이용하는 그런 사례인데요. 예. 그러니까 문자가 오는 거군요. 예. 뭐 문자도 올 수도 있고 뭐 카톡이 올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매체를 이용해서 이런 범죄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애초에. 그러니까 지금 다들 이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뭐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어떤 재난지원금 안되라는 문자가 와서 거기 어떤 개인정보 말씀하신 대로 뭐 OTT라든지 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이런 것들을 알려달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쉽게 그냥 알려주면 그 정보가 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쨌든 보이스피싱이 가장 많은 유형 중에 하나가 어떤 내가 어떤 검찰청 혹은 금융감독원의 어떤 기관이다라는 기관을 사칭하면서 상대에게 약간 겁박을 주어서 돈을 뜯어내는 방식, 아니면은 약한 이 경제적으로 공공한 서민들에게 대출을 어떤 갈아타게 만드는 대환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더 저금리로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자기가 이제 금융 기관을 사칭하면서 그러면서 그 개인 정보를 또 요구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결국은 그런 대출 사기형의 또 발전된 형태가 이런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융기관이든 아니면 뭐 검찰청이든 아니면 자기가 뭐 대한민국의 어떤 공무원이든 간에 개인정보를 쉽게 요구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어떤 직접 현금이나 어떤 돈의 송금을 요구하는가, 이런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보면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점을 파고들어서 너에게 어떤 이득을 주겠다라고 접근을 하면서 정보를 캐내려고 하거나 혹은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는 무조건 의심해야 됩니다. 산발적으로 어떤 보이스피싱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관심이 간 만큼 한번 구형을 그 보이스피싱 유형을 한번 간략하게 우리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거든요. 뭐 대표적으로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좀 여쭤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사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검찰, 경찰, 금감원 누구인데요. 이 전화 100%는 보이스피싱이다. 이런 기사도 있었고 또 진행화되는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게 그런 하나의 또 유형화된 거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가장 뭐 전통적인 유형의 보이스피싱이고요. 약간 연령이 좀 많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사회 초년병인 여자분들 특히 이런 경우에 내가 검찰청의 아무개다라고 하면 일단 뭔가 겁부터 덜컥 나고 쉽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 당신의 통장은 범죄 집단 아무개가 지난달 얼마를 보냈는데 그 통장으로 지금 악용된 경우라서 까딱하면 그 통장 자체가 그 압류가 되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의 돈에 압수가 될 수 있으니 그중 일부 지난달에 뭐 얼마 받으신 거 있으시죠? 하고선 그거를 지금 검찰청 직원 아무개한테 다시 좀 보내달라. 그 돈을 보내면 당신의 지금 계좌는 안전하고 지금 뭐 압류나 압수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 그냥 선뜻 보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게 되면 뭐 검찰청에 또 뭐 출두를 하라든가 막 이런 식으로 뭔가 복잡한 일에 연루되게끔
될 수도 있으니 그렇게 자기가 그걸 방지해 주겠다고 하면 이런 사회생활을 잘 안 해보신 분들은 깜빡 속아서 그것을 넣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인식해야 되는 사례는 그러니까 어떤 기관 사칭과 관련된 유형을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다고 지금 그렇죠. 정리를 해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대출과 관련된 부분. 이제 좀 어렵다 보니 대출이 쉽지 않고 이런 분들이 맞습니다. 그런 대출을 가지고 뭔가 유혹을 하면 또 이런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출과 관련된 부분도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대출 관련해서는 이것도 아까 뭐 연령층 얘기를 했는데 이 연령층은 말 그대로 대출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층, 즉 40대, 50대의 남성들이 이제 주 타겟이 되겠죠. 그냥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들입니다. 가장들인데 경제적 뭐 여유가 이렇게 뭐 넘치지 않고 누구나 다 대출을 안고 살지만 그런 대출을 이미 한도까지 받았고 그다음에 지출은 또 큰 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좀 자녀들도 이제 커가고 뭐 집에 대한 어떤 대출도 이미 있는 이러한 가장들을 이제 노리는 것인데 자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당신이 지금 어디 이율 뭐 예를 들어 뭐 5%뭘 내고 있는데 내가 3% 이율로 갈아타게 해주겠다. 나는 금융기관 아무개 다니는 A씨라고 한다. 라고 하면서 간단한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서류 몇 개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좀 나는 딴 데 가면 지금 대출을 받기 어려운데 이 사람이 대출을 해준다고 하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하면은 서류 몇 개만 그냥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그냥 앉아만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주 편의를 봐주는 척 접근하면 그냥 이미 70, 80%는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라도 이제 뭐 정부의 무슨 뭐 햇살 대출이니 뭐 아니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무슨 서민 대출의 대상자로 당신이 선정되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많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한 유형의 이제 뭐 또 발전된 형태도 있습니다만 이런 대출 사기 유형이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많은 서민들의 어떤 약한 부분을 그렇죠. 이렇게 자극해서 하는 또 나쁜 이자율 1%에 민감한 이러한 그렇죠. 서민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기사가 그제 나왔던 TV 조선에서 나왔던 기사예요. 그러니까 잘못 송금했는데 보내주세요. 보이스피싱 대포 통장 범죄주의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또 관심 있게 봤더니 여기에 이제 좀 저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크게 잘 인식하지 못했던 용어들도 나오더라고요. 차고 송금이라든지 또 대포 통장이라든지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알아야 되는 아주 좀 새로운 정보가 아닐까 하는 좀 생각이 들어서 변호사님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차고 송금이라는 거는 제대로 거래에 의한 송금이 아니라 내가 김 씨의 계좌에 넣어야 되는 어떤 상황인 건데 참고로 김 씨가 아니라 이 씨의 계좌에 넣었다. 아니면은 김 씨에 대한 계좌는 맞긴 맞는데 내가 1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였는데 100만 원으로 훨씬 더 고액을 넣었다. 뭔가 말 그대로 내가 송금해야 될 대상이나 그 액수를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잘못 송금해서 다시 반환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그런 상태를 이제 착오 송금이라고 하는데 그게 대포 통장이랑 또 무슨 상관이냐? 대포 통장이란 건 말 그대로 뭐 대포차, 대포 통장, 명의이자와 실제 이용자가 이제 다른 것이고 결국은 범죄로 많이 이용되는 그런 말하는 허상의 통장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대포 통장은 이제 이런 보이스피싱 조직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고 다른 유사한 범죄들도 있습니다만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 범죄자가 일단 자기 통장을 쓸 리는 없을 테고 그다음에 어떠한 통장을 쓰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기억이란 통장에 만약 입금을 시키게 했어. 그럼 그 기억이란 통장은 즉시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지급 정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통장은 다시 안전한 범죄자들이 뒷통장으로 표현하는 또 다른 통장으로 이체를 즉시 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또 이동하기도 하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현금으로 빼서 그걸 분배를 하는데 한마디로 엄청나게 많은 통장을 이용을 해요. 이런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그렇기 때문에 통장을 여러 개 모으는 것 자체도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통장을 공급만 하는 또 하나의 보이스피싱에 말하자면 방조 조직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대포 통장만 모아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통장을 공급하고 한 달에 얼마씩 받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100만 원씩 받는다.
그럼 배포 통장 100개를 만들어요. 막 허상의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네. 그 법인 통장 막 여러 개 개설하고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그 법인은 있지도 않은 법인이고 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월세를 받는 개념으로 통장 하나에 100만 원을 받으면 만약 100개 통장을 집어넣으면 한 달에 1억을 받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애들은 보이스피싱에 실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1억을 받는 애들이겠죠. 네. 그런데 지금 제가 하여튼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차고 송금에 의해서 자기가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이용된다는 것은 네. 그냥 피해자에게 저기 아무개의 통장으로 집어넣어라. 네. 이러이러한 A 통장 무슨 은행 뭐니까 거기다 집어넣어라 라고 했는데 막상 그 계좌의 주인은 그건 대포 통장이 사실은 원래는 아닌데 네. 네. 그 주인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자기 통장으로 얼마가 들어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조직 애들이 이 사기꾼 애들이 그 통장 계좌 명의자에게 전화를 해서 네. 혹은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해서 네. 아 거기 지금 방금 무슨 돈이 들어왔는데 그거 제가 잘못 넣은 거니까 네. 사실은 자기가 넣은 게 아니죠. 피해자가 속아서 나한테 속아서 넣은 건데 네. 그거를 잘못 넣은 거니까 나한테 보내달라고 했을 때 이 네. 사람이 쉽사리 그냥 그걸 보내주면 네. 결국은 이 사람은 저기 객관적인 어떤 제3자가 봤을 때는 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나의 방조자 역할을 한 게 아니냐. 네. 넓은 의미의 공범으로 이용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네. 조금 그 아주 저도 피해 볼 수 있겠다는 사례를 이제 봤던 게 뭐였냐면 요즘 이제 쇼핑몰 네. 개인들이 다 쇼핑몰도 운영하고 또 중고 거래 쇼핑몰도 많이 한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렇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제 그 물품 가격으로 예. 100만 원을 넣어놓고 예. 10만 원을 입금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100만 원을 보냈다. 네. 그러니까 90만 원을 다시 보내달라. 네. 하면은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네. 1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네. 맞구나 해가지고 네. 90만 원을 거기서 다시 예약한 대로 다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예. 그렇게 행위를 하는과 동시에 자기 통장이 그 대포 통장이 되는 것이고 자기 통장이 대포 통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 이제 뭔가 약간 보이스피싱의 간접적인 이제 역할을 하게 역할을 돼요. 아주 네. 대포 통장을 제공한 역할을 한 것이고 네. 더 나아가 그 사람은 만약에 100만 원을 입금했고 피해자가 네네. 9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해서 90만 원을 보내줬어요. 네. 그럼 10만 원은 그 계좌에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범죄 수익으로 나중에 그렇죠. 10만 원을 네가 스스로 먹은 거 아니냐 네네. 이런 또 누명을 쓸 수가 있는 네. 거기 때문에 네. 아주 교묘한 수법이죠. 그래서 네. 그 은행에다가 네. 송금은행에다가 반드시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 어떤 네. 그 범죄자들이 얘기한 대로 하면 안 되고 예, 예, 예. 그 은행에다 신고를 해야 된다고 예, 이거 차고 하더라고요. 송금이다. 네. 혹은 뭐 지급 정지가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어떤 뭐 범죄로 이용되는 거 아닌지 어떤 금융기관의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지 뭐 쉽사리 보내라고 보내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본의 아니게 쇼핑몰을 운영을 하다가 자기가 대포 통장이 되고 여기에 프리 의자가 되듯이 네. 뭐 구직 광고를 보고 갔는데 네.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장을 뭐 제출을 하라는 둥 네. 또 뭐 이 돈을 어떻게 뭐 운반을 하라는 둥 네. 여러 가지 어떤 역할을 주는 것들이 나중에 보니 그게 이제 보이스피싱 업무였더라. 그렇죠. 그래서 피의자가 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을 그 적절하게 그 법률적인 그 대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해드릴 수 있는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당연히 변호사의 역할인데요. 네네. 자 그럼 뭐 돈을 운반하는 사람, 그다음에 직접 뭐 창구에 가가지고 돈을 인출해가지고 오토바이를 탄 아무개에게 그냥 건네주기만 해라. 뭐 이런 사람. 그다음에 그럼 오토바이를 또 타고 그냥 또 한 보따리 통장 한 보따리. 근데 통장인지 모르겠지. 네. 주는 그냥 가방 하나를 가지고 또 네. 어디다가 뭐 건네줘라 이런 또 뭐 운반책 뭐 네. 등등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 그냥 고수익 알바 보장 네. 이런 어떤 알바 앱 사이트 같은 데 이제 보고 와가지고 이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 단 한 번만 이렇게 저질렀는데 뭔가 이상하고 자수라거나 이러면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네. 돈의 유혹이라는 게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난 그냥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만 일했을 뿐이야. 오토바이 타고 저기서 저기까지 이동만 해줬는데 네. 그냥 막 50만 원, 100만 원씩 줍니다. 그냥 하루에. 네.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하고 횟수가 좀 반복되면 네. 그 사람들은 더 이상은 어떤 단순한 처벌 대상이 아니고 음. 이런 보이스피싱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엄한 처벌을 받거든요. 수사도 보통 일반적으로 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네.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은폐할 가능성도 있고 해서 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분들한테 만약에 전화가 오거나 이제 상담이 오면 저는 1차적으로 일단 자수를 권합니다. 뭔가 신고가 되기 전에 또 자수해야 그게 법적인 의미의 자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권하는데 네.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얘기한 조그맣 그런 단순 가담 형태의 행위자들도 구속 수사해서 바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체포되고 영장에 가고 그다음에 나중에 형의 선고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형도 그냥 단순 몇 개월이 아니라 1, 2년을 받아요. 그냥 자기는 정말 돈 몇 번 네. 옮겼고 네. 판사님한테 막 이렇게 어필합니다. 나 그거 정말 돈인지도 몰랐고요. 네. 혹은 이거 그 통장인지 몰랐죠 제가. 그다음에 저는 누군가 그 채권 추심 업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난 그걸 믿고 정당한 돈을 받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 업체 사람한테 넘겨준 것뿐인데요. 뭐 이런 별의별 수천 가지의 어필을 하겠지만 판사가 보기에는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쉽게 버는 돈 구조. 네.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형사법으로 미필적 고의라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 네. 결국은 너는 이것이 범죄에 악용되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다. 알면서도 네가 용인한 것이 아니었겠느냐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그다음에 아무리 공범이 아니라고 해봐야 결국은 그것은 범죄에 이런 조직의 수법을 용이하게 만드는데 커다란 도움을 준 것이기 때문에 공범으로 아예 엮이고 이런 식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실형을 원치 못하는 아주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커다란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는 거고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거를 저희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차렸을 때 일단 그만둬야 되고 자기가 기존에 한 행위도 빨리 자수를 하든가 해서 수사기관에 오히려 이런 예방 차원에서 그런 어떤 법이라는 부분이 사실 엄중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법을 미처 지켜나가지 못해서 이제 가해자가 된다, 피의자가 된다거나 또는 그 이런 어떤 사회 속에서 요즘 유행하는 그런 악용되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피해자가 된다거나 했을 때 본인 개인적으로 뭔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참 어렵다. 이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혼자서 뭔가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어떤 이렇게 법률 전문가 변호사님하고 의논드리고 그리고 저희 큰 일을 만들지 말고 처음부터 잘 대응해서 어차피 맞을 매라고 하면 작게 맞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정리를 좀 간단히 해보면 어떤 고위 기관을 사칭해서 어떤 개인 정보, 금융 정보를 캐내서 저질러지는 그런 보이스피싱 범죄 그리고 또 우리 일반 서민들이 굉장히 이제 약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대출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로 유혹하는 범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사고 송금이나 어떤 대포 통장으로 악용되는 이거는 실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어떤 쇼핑몰 운영자 이런 분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범죄이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어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피해자가 되거나 또 좀 가볍게 생각했다가 피의자가 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이제 안내를 해주신 걸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